2007년 9월에 정확히 금리를 내립니다. 2007년 9월. 서브프라임 때문에 내려요. 서브프라임 터지고 이제 빅쇼트라는 영화가 나와 있는데 뭐 그거 설명하면 또 시간 걸리고 어찌됐든 조일교가 저한테 무지하게 욕을 먹고 혼난 게 한경에서 이제 뭐 내노라는 강사 중에 하나잖아요. 걔가 영어 강사 출신이에요. 주식은 몰라요. 잘 모르는데 강사 출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좀 강의를 잘하죠. 세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도 모르고 강의 잘한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걔가 이제 빅쇼트를 보고 얘기하다가 무지하게 혼난 적이 있는데 자기는 뭐 파생을 매매를 잘하고 매매 잘하긴 다 까먹었지. 응? 파생의 저기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여간에 글로벌 시장 전체가 2007년 10월에 정점을 찍어요. 2007년 10월. 그렇게 해서 이제 금리를 내리고 나서 이제 사실상 무너지는 거거든요. 금리를 내리고 나서. 2007년 10월에 정점을 찍고 우리나라만 2007년 11월에 정점을 찍어요. 그게 이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10월 2일인가 악수를 했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지수를 인위적으로 좀 만지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 아버님 이병철 회장님 예를 들면 돌아가신 날 기일이다. 그럼 그날은 삼성 쪽에서 다 매수를 해서인지 삼성 그룹주들이 다 강세를 띄어요. 응? 참 희한한 2007년 10월 2일 날 우리나라가 그 당시 기준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갔어요. 근데 그날이 이제 악수한 날인데 포스코를 개장 초에 6% 들어올리더니 마감 동시 효과에 추가 6%를 들어올려요. 마감 동시 효과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게 해서 종가를 사상 최대치를 찍습니다. 그게 포스코의 시가총액 2위짜리 포스코의 사상 최대치 고점이에요. 그거 찍고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2017년 11월에 정점을 찍어요. 이 당시 2008년 리먼 터지면서의 흐름, 말이 리먼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서브프라임 터지고 그 서브프라임을 설계한 게 리먼이 가장 많이 설계를 했어요. 사실 파생 상품을. 그리고 5대 IB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운용사의 개념이죠. 투자은행. 5대 IB가 있는데, 5대 IB 중에 이제 베어스턴스가 5위였단 말이에요. 베어스턴스가 2008년 초에 파산을 합니다, 먼저. 그리고 4위인 리먼이 이제 망가진 거고, 그래, 우리한테는 리먼 브러스 사태로 이제 생각이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위 메릴린치도 결국은 구제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넘어가고, 근데 이제 이러한 흐름에서 아주 웃기는 게 뭐냐면 금리를 내리다가 급격히 내립니다. 여기서 제로금리 수준으로 확 내려요. 그런데도 시장이 방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기존에 이제 IT 거품 그때가 6%대인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금리 내려서 바닥을 좀 인식했던 부분이 3%였어요. 그런데 9.11 테러 터지고 나서 경기 부양책 나오는 게 이제 금리 인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한다는 건 금리 인하인 거고, 금리를 올린다는 건 경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인플레이션. 지금처럼 가파르지는 않지만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해서 이 9.11 테러 터지고 1%까지 금리를 낮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정화가 된 건데, 리먼 터졌을 때는 1%까지 낮추는 걸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로금리까지 낮춘 겁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돈을 그냥 무제한으로 풀어버리겠다. 이게 나온 거죠. 그게 이제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의회 통과한 게 2009년 3월 4일인가? 그때요. 그때부터 돌리기 시작하는데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돌리죠.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돌려요. 미친 듯이 돌리는데 그때는 또 다들 공포감에 빠져가지고, 공포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전문가랍시고 방송 나오는 친구들이 지 머릿속에 든 게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하는데 신문에 나와 있는 것만 해석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경기 정점 찍고, 그러니까 경기 정점이라는 건 별거 없어요. 서브프라임 거품이었죠. 서브프라임. 뭐냐면은 1금융, 2금융, 3금융이 있는데 프라임이 80%고 RTA가 10% 정도, 그다음 서브프라임이 10% 정도. 그러니까 3금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쪽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예를 들면 1억짜리 집을 500만 원만 넣으면 9,500을 대출을 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 주고 집 샀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집이 무지하게 팔리고 그렇게 되면서 집값이 오르죠. 그러니까 나는 500만 원만 넣었는데 결국은 10% 오르면은 1,000만 원이 오르는 거니까 난 200% 수익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1억에 10%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응? 그 1,000만 원 벌은 걸로 떡 싸먹는 게 아니라 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또 사고. 그게 무너진 게 서프라임이고 그거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상품을 많이 팔아먹은 게 리먼이란 말이에요. 네? 어찌됐건 이 3월 달에 3월 6일로 이제 그 주봉 차트로 나오는데 3월 4일인가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돌리는데 뭐 나와 있는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깨져 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나쁜 것만 나와 있겠죠. 그러면 돌릴 때 기준은 얼마나 웃겼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그 건설주가 폭락을 했고요. 건설주 무지하게 땡겨놨었거든요. 응? 유가 강세, 뭐 중동 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청문회 해보니까 청문회라고 그래야 되나? 국정감사 해보니까 참 완전하게 까발라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 건설사들이 중동 쪽에 수주한 저가 수주 부분하고 PF 발생된 부분이 그 부실이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하여간에 이제 뭐 난리가 났죠. 돈이 안 풀리니까. 그리고 그 건설사, 그 다음에 은행발 악재잖아요. 미국의 상업은행, 일반은행 말고. 그렇게 해서 은행주들이 우리나라도 폭락을 연출했어요. 그러니까 은행주 그리고 건설주가 뭐 상상을 초월하게. 그럼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은행 좀 사면 안 된다는 거야. 급락을 당하고 있으니까 안 좋은 내용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돌린다면은 누가 먼저 움직일까요? 은행이 먼저 가죠. 그리고 낙폭과대주 기준에서 건설이 일부 반등을 하다가 꺾이겠죠. 근데 은행은 일부 반등이 아니라 걔는 뭐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단 말이죠. 근데 저렇게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 기준에서는 900포인트에서 2200까지 150%가 올라와요. 150%가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야 얼마 간다 이런 얘기를 안 해. 못해. 다들 뭐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계속. 이런 정도는 어떻게 하겠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때 깨질 때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돌릴 때도 긍정적으로 얘기했겠지. 대부분은 깨질 때는 깨진다고 또 이제 뭐 그냥 가져가서 하다가 돌릴 때는 오히려 또 부정적인 얘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물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냐는 거죠. 근데 돈을 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때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흐름이 없고 결국은 여기서 물갈이가 싹 된 거죠. 깨져서 퇴출되는 분들은 전부. 그러니까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무조건 다 퇴출인 거야. 신용이고 뭐고 싹 다 스탁론이고 뭐고.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도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꾸리신 분들만. 그래가지고 저 당시에 포트폴리오는 차화정이었단 말이에요. 화학정유는 지금의 바이오주랑 똑같았어요. 지금의 2차 전지랑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달러가 그때는 지금처럼 초강세가 아니라 초약세. 안전자산은 애난 거야. 스위스 프랑하고. 달러는 지들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초약세. 마찬가지로 지금 기준에 달러가 뭐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는 자체는 그건 좀 무리수가 있는 거고. 어찌됐든 그렇게 되면서 결제통화의 약세 때문에 유가가 100%를 다시 넘겨요. 경기가 좋아진 건 없는데. 그렇게 되면서 화학정유,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에서는 박살이 나서 돈이 빠져나오는데 랩 상품을 마케팅해가지고 랩 상품이 초대박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랩 상품에 돈이 상상을 초월하게 몰려요. 그러면 이 돈이 몰리는 걸 뭔가에 쏟아부어야 되는데 딱 세 가지가 나온 거죠. 차화정. 그러니까 화학정유는 유가를 핑계대서. 그럼 화학정유가 실적이 좋았냐? 개뿔 하나도 안 좋았어요. 아니,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실적이 좋습니까? 그럼 주가가 지수가 오른 건 뭐라 그랬어요? 그냥 유동성이 확대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화학정유는 지금의 바이오 2차 전지처럼 올라간 거고, 걔네도 이제 결국 후폭풍이 좀 거셌던 거고,
자동차는 실질 실적. 왜? 엔화가 초강세를 띱니다. 1달러에 140엔 수준 정도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반토막이 나요. 75엔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차를 한 대 1달러에 팔면은 140엔 받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띄고 뭐 해야 되는데 75엔까지 내려오니까 1달러 갖고 차를 못 팔아. 미국에서. 1달러 50센트. 그러면은 현대차나 이제 일본차나 이제 가격 비슷비슷한 모델들이 많단 말이에요. 현대차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초대박이 난 거죠. 엔화의 강세 때문에. 그래가지고 차화종 랠리가 나오는데 걔네들이 기아가 14배 올라가고요. 기아가. 그 다음에 LG화학, 롯데케미칼이 13배. LG화학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저점 대비 상승률은 13배로 나와요. 그리고 자동차 현대차가 5배에서 7배 사이니까 어디서 이제 저점을 잡느냐 차이인데 그 정도 정유주가 5배. 그 업종이 간 거죠. 삼성전자는요. 시장 150% 오를 때 삼성전자 150%뿐이 안 올랐어요. 그 이전에도 삼성전자 주도력이 없었고 이번에 2015년 이후에 산업 자체가 IT로 완전히 넘어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초 랠리가 나온 거고요. 그러면 지금은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에 버금가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실물 경기가 완전히 망가진 상황. 서브프라임, 리먼 브러스 때문에 완전히 망가진 상황. 근데 코로나19는 그렇게 실물 경기가 망가지지 않은 건데 공포심리, 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그래서 얘도 거의 뭐 V자형으로 돌린 거죠. 이때도 잘 기억해 보시면은 농담이 아니라 윤정도 혼자 여기서 악수고 시장 강하게 돌릴 겁니다 얘기했다고. 왜냐하면 경험치가 있잖아요. 2005년도에 뭐 메르스라든가 다 겪어봤고 2015년도에. 그리고 뭐 사스 또 이렇게 만약에 무너져 내릴 때는 무조건적으로 정부 부양책이 나옵니다. 추경이 잡히고 돈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부양책이 나오니까 돈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펀드멘탈의 훼손이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코로나19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어려움을 주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V장이 나오는데 이때 보시면은 종목군들의 흐름이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어서 이 리먼 터질 때는 그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게 밀렸고 사실상.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초강세를 떴던 게 이제 포스코였잖아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포스코가 지금 포스코 홀딩스로 기업 분할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시가총액 2위까지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희한하게 어마어마한 이 흐름이 나오죠. 이것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지금 이제 오래전 얘기니까 얘기를 하면은 정치 자금에 대한 얘기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현대중공업, 포스코 쪽이 비이성적인 랠리가 나와요. 막판에 대선을 앞두고. 어찌됐건 이때 무너져 내릴 때에 하루에 뭐 하한가 막 두들겨 맞고 그랬으니까 이게 음봉 몇 개? 얼마예요? 11%, 19%. 그다음에 리먼 브러스 이제 막 터지고 10월달 이럴 때는 마이너스 46%. 시가총액 2위가. 지금으로 따지면 LG에너솔루션이 뭐 반토막 나는 거는 뭐 솔직히 얘기하면 그건 가능성이 있어요. 카카오페이나 이런 애들 거품 빠지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정상적인 하이닉스의 기준을 잡으면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30조까지 내려와 버립니다. 시가총액 30조까지. 근데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는 경기가 어떻게 됩니까? 침체였죠, 침체. 둔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그 가격 반발력이 나온 이후에 후폭풍이 굉장히 거세진 거고. 자동차는 뭐 엔화의 강세 때문에 돈을 뭐 무지하게 버는 거죠. 돈을 무지하게 벌게 되고 또 잘 그 번 돈 가지고 잘 버틴겼고. 그다음에 여기서 무너진 거는 달러 강세가 2014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초약세에서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면서 2013년 5월에 버냉 규정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거예요. 긴축하겠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달러 강세와 함께 엔화의 약세. 엔화의 약세는 당해낼 방법이 없어요, 자동차가. 그 맨날 자동차를 매수하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실적 대비 뭐 저평가다. 근데 고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엔화하고 했을 때. 근데 지금은
엔화의 초약세 속에서도 일단은 그 전기차의 기술력 자체가 테슬라 다음이란 말이에요. 미국이 이제 전기차에 정책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기준을 잡아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수 기준에서도 코로나19 때 어마어마하게 밀려 내려왔었잖아요. 그게 불과 2년 전이에요. 2년 전. 상상을 초월하게 깨져 내려갔죠. 어? 이때 이거 얼마야? 하루에 9%? 응? 하루에 9%. 이때 얼마야? 4.86 하루에. 퍼센테이지 기준에 3.19 일봉입니다. 이거 주봉이 아니라 매일매일 막 5%. 그러니까 낙폭 가됩니다. 여기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펀드멘탈 있는 쪽만 가져가십시오의 기준인데 이때 이제 거품이 껴있던 애들은 돌려지지를 못했죠. 거품이 껴있던 애들은. 그리고 이제 돈이 무지하게 풀리잖아요. 돈이 무지하게 풀리니까 어떻게 돼요? 결론은 성장주들이 또 날아가기 시작하지. 바이오주들 날아가는 건 뭐 당연했고. 그렇게 해서 네이버 카카오 그 앞전에 매집이 돼 있었던 네이버 카카오가 굉장히 가볍게 움직였는데 우리는 좀 아쉽게 좀 일찍 빠져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준에서 시장 견인력이 있는, 이 당시에 진짜 말 많고 탈도 많았어요. 이거 V자형으로 돌린다 해도 아무도 안 믿었어. 지구가 멸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영화에서나 보는 막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막 좀비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있었죠. 마지막 자락이 이제 9%까지 깨지고, 뭐 반등다운 반등이 점진적으로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게 이제 리먼 때랑 똑같아요. V자형으로 나오는 거는. 일정 범위는. 그러나 아직 이제 옥석가리가 진행되고, 결국은 여기서 돈 뿌려진 걸 가지고 주택 가격도 오른 거고, 주식도 이렇게 돌린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지금의 기준은 문제가, 리먼 때나 코로나19 때는 경기 부양책에 돈이 뿌려졌잖아요. 근데 지금의 기준은 금리를 낮춰서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저때 금리를 낮췄단 말이에요, 둘 다. 근데 지금 금리를 거꾸로 올려. 그러다 보니까 공포감이 앞서지는데, 실질적으로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 자신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자신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이때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있었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당시에 무너져 내릴 때? 아니지. 리먼 터졌을 때 인플레이션이 불거져요? 아니지. 그잖아요. 지금의 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공급자에 의한 게 아니라 소비자에 의한, 돈이 먼저 풀려졌고 그 소비에 의한 인플레이션이고, 그 인플레이션 덕분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자동차가 있는 거고, 뭐 LG노텍이 오늘 뭐 조정폭이 깊어지고, 삼성전기 깊어지고, 뭐 BH 깊어지고, 애플발 악재다라고 한다면 그쪽에서도 이제 소비가 둔화되는 기준에서의 악재인 거죠. 그 전까지 강세를 떴던 거는 그쪽 업종은 시장 조정받을 때에도 우리는 뭐 실적 괜찮아 이렇게 되는. 결론은 이런 장을 겪어보셨나요 하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지금 버거운 상태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지수가 사실 변동성이 좀 적었었어요. 예전에도 그렇고. 근데 지금 어제 오늘은 변동성이 좀 많이 확대된 거죠. 월요일하고 오늘 기준. 월요일 기준에 이제 3%, 오늘 또 3%. 근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이 조정이 니케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2.23으로 조금이나마 낙폭을 줄였어요. 조금이나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3%란 말이야. 그리고 월요일 날도 니케이는 월요일, 화요일, 어제 같은 경우 니케이 같은 경우도 니케이가 월요일에 휴장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니케이가 월요일이 휴장이었고, 어제 이제 0.56인가 올랐고, 우리나라는 0.13 올랐고, 잠깐만, 월요일 26, 27, 월요일 열렸네요, 니케이. 월요일 날 2.66, 종가가 2.66, 우리는 3%. 소폭의 차이지만은 변동성이 니케이가 더 컸거든요, 원래. 근데 우리가 좀 더 빠지고, 여기서도 더 빠지고. 지금 현재 기준에. 고점 대비, 8월 고점 대비해서의 그 조정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빠지냐의 기준을 따지면 8월 고점 대비해서 15%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으로서는 다른 걸 다 핑계댈 수는 없고, 글로벌 시장의 공통적인 뭐 내용, 뭐 미국의 긴축이나 금리 인상, 뭐 유가의 하락 부분에 대한 공포감, 경기가 침체되는 거냐, 여러 가지. 근데 그거는 공통 상황인데 우리가 더 빠지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우리가 훅 빠지면서 일본도 같이 연동이 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로서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지금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사실상 제한적이고, 그럼 결국은 정정불안이거든요. 지금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 근데 그건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라 그거는 이제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화가 되면은 돌릴 수 있다. 근데 종목이랑 질서랑 똑같아요. 과도하게 미끄러져 있는 이 부분의 반등은 굉장히 가파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 반등 추세를 연속적으로 가져가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6월 말 7월 아시아나 뭐 유럽이나 저점 찍고 미국 저점 찍은 게 6월 말 7월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낙폭이 나왔을 때 공포감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돌릴 때 나스닥 같은 경우가 25% 돌렸고 그 다음에 S&P 500 지수가 3,600에서 4,300이니까 700포인트 20% 정도 돌린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눌리고 요 당시에 요거 응? 야 이제는 금리 이번에 뭐 빅스텝 0.5나 자이언트 스텝 0.75 올리면 당분간 더 올리더라도 제한적으로 올릴 거야. 뭐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금리를 뭐 안 올린다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CPI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하나 맞고 그리고 바닥 쪽 찍을 즈음에 영국에서 이제 세금을 덜 걷겠다라고 할 정도로 경기에 대한 부담 요인이 야 그럼 경기가 완전히 그럼 침체야? 이런 해석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반등을 못 주고 이제 맴도는 형상이 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약세를 띄는 거고. 어찌됐든 지금 시장의 3%의 조정은 앞전에도 분명히 우리가 그런 조정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기억에서 조금 쇠퇴되신 거고 저야 이제 뭐 객관적으로 보니까 예전 기억이 다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그때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기억이 남아있고 그래서 뭐 시가총액의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든다면 뭐 LG노텍이 뭐 당장 뭐 이렇게 폭등 반전이 나오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얘도 뭐 이렇게 되면은 애플 방어를 불확실성이면 뭐 10개월 동안에 방어됐던 부분이 애플의 영향력 뭐 그 실적 범위였다면 또 실적이 좋았고 근데 애플 쪽이 중국에서 폰 판매가 진짜 뭐 지금 뭐 응? 앞전 모델보다 10% 3일 동안 덜 팔렸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게 진짜 문제가 된다면 그렇다면은 뭐 이거는 의미 없이 이제 메꿔지고 실적이 둔화가 정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얘도 말도 안 되게 미끄러졌는데 그러다 이제 상한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돌려질 때. 그러니까 과도하게 그 미끄러진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급격하게 돌려놔요. V자형으로. 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펀더멘탈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였다면 이게 상한가예요. 이게. 물론 시가총액이 작았죠. 저 때는. 응? 지금처럼 뭐 형성이 돼 있던 게 아니라 저점이 75,000원이면 2,360만 주짜리니까 그러면 한 뭐 2조가 채 안 되는 그죠? 2조가 안 되는 시가총액이었어요. 어찌됐건 상한가를 가요. 그리고 쭉. 그리고 정점에서 다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때 뭐 말들 많았지 뭐 시장 못 간다고 했지 다들. 어떻게 가냐고 그랬지. 좀비가 나올 세상인데 이제.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유가 보여드리고 금리 설명해드리고 하는 이유가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사실상 그 글로벌 경기가 뭐 둔화된다 예상치는 둔화된다 나오죠. 당연히 경기가 둔화되겠지. 근데 우리가 우려하는 뭐 스태그플레이션 남미처럼 뭐 화폐 가치가 막 완전히 쓰레기가 되고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고 그 인플레이션 정도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터키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우려했던 6월 말 7월에 우려했던 거는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까지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느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의 이 흐름은 사실 그렇게까지의 흐름은 아니고요. 또 유가 부분에 있어서도 하락을 하니까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경기 침체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로그 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일반 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로그 차트는 이제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하락률 자체도 로그로 보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락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경기가 진짜 침체 국면이면 아니 수요가 당연히 없지 이렇게 죽는 거예요. 코로나 터지고 야 이거 끝났다 이거 야 경기가 큰일 났다 그럼 이렇게 깨진단 말이에요.
부양책이 나와서 돌리든 말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경기의 영향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테이퍼링. 예? 긴축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띄어. 그래서 달러 강세, 결제통화의 강세에 의한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인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서 조정이 아니라. 아니, 긴축을 한다는 게 뭐예요? 경기가 좋아져서 더 이상 영양제를 안 놔줄 거야. 한 달에 2천억 달러씩 뿌리던 거를 이제는 1,000억 달러로 줄일 거야. 요거예요. 있는 유동성을 빼겠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는 금리를 꼭 올릴 거야. 그렇게 해서 12월에 올리죠. 올리게 되면서 달러가 추가적인 강세를 띠죠. 거기에서 마지막 투매까지. 선물에 대한 투매까지.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렸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에서 똑같아. 방송 나오는 친구 나와가지고 무슨 이게 과도하고 뭘 과도해.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진 거라니까. 농담이 아니라. 금리를 올릴 정도로. 그렇게 해서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다가 트럼프가 이제 하도 난리를 쳐서 금리를 내리다가 코로나19 터져서 제로금리로 다시 온 거죠. 그러니 얼마나 좋냐고. 이 당시 지표보다 사실 이 당시 지표가 더 좋거든요. 돈을 또 더 뿌렸고. 지표가 더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지수는 최고점을 향한 거고 경기가 살아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유가가 강세를 띄었던 거고 그 과정 속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변동 나온 거는 요 윗골이 요 정도인 거지 문제들 강세는 아니었어요. 그럼 지금의 경기가 둔화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경기 둔화의 조정폭은 제한적이란 말이죠.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 예를 들면은. 그럼 이거를 예단을 지금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내려올 정도로 중앙은행이나 중앙정부가 그냥 수수방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브프라임은 못된 짓거리 했잖아요. 리먼이 또 은행권이. 담보 500만 원만 보증금 받고 9,500 빌려주고 그걸 가지고 머니게임을 한 거고 그 후폭풍이 터진 거고 코로나19는 말 그대로 이제 공포심리가 어마어마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항만이 폐쇄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거지기도 했었고 근데 지금의 기준 뭐예요? 금리를 올렸어. 근데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야? 금리를 올리면서 소비가 둔화되고 경기가 둔화되고 이게 침체로까지 되고 물가까지 안 잡히면 만약에 유가를 막 계속 고공행진 시키면 야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유가도 예전에 오일 쇼크 당시에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시기하고는 지금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공급자에 의해서 공급자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이번에 소매 판매가 그대로 살아 있었죠. 그리고 CPI, PPI가 잡혔어요. 안 잡힌 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잡혀 있는데 다만 이제 근원이 원유를 제외하고 식료품을 제외한 원유하고 식료품을 넣은 쪽은 내려왔단 말이에요. CPI, PPI가. 근데 그게 아니라 보시면은 근원 쪽이 그 두 개를 빼고 난 나머지 공산품 가격이 올라와서 CPI가 내려오질 않았어. 소비자 물가지수가. 거기에 소매 판매가 증가했네? 야, 금리를 올리면 소비가 둔화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소비를 나는 돈 많이 벌고 있는데, 이런 관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돈을 많이 풀어놔서 돈을 많이 버는 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하다못해, 어찌됐건 그 집값도 얘기했잖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 전 집값을 모르거든요. 근데 집값이 많이 떨어진다면서요. 근데 코로나19 이전 돈 풀리기 전에 집값이 10억이었으면은 지금 20억 하던 게 5억 빠졌다고 많이 빠진 거긴 하지만 10억 대비해서는 50%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소비를 계속 하고 싶은 거야. 금리를 올리고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해도. 그 소비를 내가 계속해서 물가 계속 올라버리면 저쪽에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이 그냥 살아있는 어떤 생물체라고 쳤을 때 한국전력은 원자력 못 쓰게 석유 갖다가 써야 되는데 비용이 비싸. 근데 전기요금 못 올리게 이번에 반짝 올려가지고 숨통 좀 튀기나 했더니 환율이 개판이야. 그래가지고 원유 석탄 사는 거 비용 더 들어가. 그런데 전기요금 물가 잡는다고 못 올리게. 그러면 걔네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일 거야.
그쪽에서는 소비를 못해, 힘들어서. 근데 현대차 같은 쪽은 자기가 돈을 많이 버니까 현대차는 막 소비를 해. 그래가지고 물가가 막 올라가. 그럼 이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을 하기 위한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금리를 올리면 쓰던 쪽도 주의를 하게 되겠죠. 아, 이거 이렇게까지는 아닌가? 주의를 하겠죠. 그게 결론적으로 그러한 기준점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기준에서 이제 인상한 금리가 경기를 좀 차분하게 잡아줄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만큼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 잡혔다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그죠? 거기서부터 조정이 나왔는데 거기다가 미국 애들이 진짜 못된 짓거리 하는 거죠. 강달러 기조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국가들이 미쳐버리는 거야. 수입 물가가 너무 가파라지니까. 우리나라의 비단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파운드화가 이제 뭐 역사적인 저점을 깨고 내려가네. 그러다 보니까 수입 물가 감당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버거워지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잡힐 수 있는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미국 쪽에서도 슬슬 이제 너무 강달러인가? 결론적으로 이럴 때랑 다르다는 거고, 소비자 물가지,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미 잡혀 있고, 이미 잡혀 있어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유가 뭐 하락세잖아요, 지금. 당연히 잡혀 있지. 금리 올렸잖아. 당연히 잡혀 있지. 그런데 소비 때문에 올라와 있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거는 잡혀 있어요. 여기는 원유하고 식료품을 다 넣은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여기서 안 잡혔단 말이야. 근원이. 원유를 빼고 났더니 오히려 올랐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지표를 봤더니 소매 판매가 증가했네. 막말로 힘들다면 왜 어떻게 소매 판매가 증가할 수 있어? 거기에다가 수입 물가가 미국 쪽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잡혔어. 강달러라. PMI가 40 초반까지 밀렸었는데 돌렸어. 지표는 다 좋아. 농담해라. 다 좋아요. 지표는. 금리? 얘기했잖아요. 금리. 여기 보세요. 한번 금리. 응? 금리 여기 보시면 농담이 아니라 이게 1%에서 17번 올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얼마 올려요? 4.25를 올린 거야. 그래서 5.25가 된 거예요. 1%에서. 그러면 이 당시에 바보 같은 짓거리 안 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바보 같은 짓거리가 돼버린 거죠. 바보 같은 짓거리 안 하고 2021년도에 FOMC 몇 번 열리죠? 8번 열리죠. 그리고 올해 6번 열렸단 말이에요. 2번 남았으니까. 그럼 14번이잖아요. 14번 곱하기 0.25씩. 이때 올린 것처럼 똑같이 0.25씩. 그렇게 올렸으면은 지금 3.5%의 금리가 형성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까지 급락이 나왔을까? 안 나오죠. 왜?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뭐 부담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때 폭등 랠리 나왔거든요.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은데 미리 안 잡아놨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세진 거고, 그거를 잡기 위해서 급하게 올리는 거고. 그럼 이때 왜 안 올렸냐? 100번도 넘게 얘기했잖아. 대통령이 새로 취임했는데 경기부양책으로 2조 달러를 뿌리겠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야, 지금 긴축해야 되는데 돈을 또 뿌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우리나라도 한은에서 금리 올리고 있는데 어찌됐건 새로운 정부 와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뿌렸잖아, 돈을.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도 재난정부 뿌렸다고요.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면서 시중에 돈을 흡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버냉키 장이 월가에서 얘기를 하든 뭘 얘기해도 완전한 비둘기파. 에이, 뭐 괜찮아요. 인플레이션 괜찮아요. 이까이 거 뭐 잡아도 되고 지금 아니어도 되고 하반기쯤 보고 뭐 내후년에 뭐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고 나서 시장도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도 결론은 저 박스 저렇게 쳐드린 부분이 2022년 1월에 올해 1월 사상 최대치 찍은 게 올해 1월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때가 더 문제였지 사실은. 이때 잡았어야 되는데 괜찮다라는 기준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요 사실은. 지수가 깨졌을 뿐이지 지표나 경기 동향의 지표나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실상.
뭐라고 제가 얘기해도 와닿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방송에서 만약 이걸 맞짱 토크를 해도 들으시는 분들이 윤정도를 욕할 거라고. 시장이 깨지는데 헛소리 한다고. 시장만 깨질 뿐이고 체감온도의 경기가 좀 둔화됐으니까 당연히 안 좋을 뿐인데 지표는 나쁘지 않다. 리먼 때나 이럴 때처럼 폭락이 연출된 그 흐름이 아니다. 오히려 비교를 한다면은 코로나19랑 비슷한 펀더멘털은 뭐 멀쩡한데 물론 조금 안 좋아지겠지만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급하게 내려갔고 그때는 이제 경기 부양책을 써서 뭐 돈이 뿌려져서 올려졌다면 지금은 돈을 안 뿌리더라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거잖아요. 그 정도로 지표는 일단은 안 나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때랑 똑같이 움직일 겁니다. 이때랑 똑같이. 이때랑 똑같이. 응? 이때랑 똑같이. 어떻게? 주봉으로 보시면 저점을 찍고 이게 적게 들어올린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다시 절반 눌려지고 이 상태에서 일봉으로 다시 보실까요? 이 상태에서 이거 잘 돌리고 있던 과정에 CPI가 기대에 좀 못 미쳤다는 기준인 거지. 예? 지금 어찌됐건 미국이 오늘 저녁에 또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니 6월 말 7월 저점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깨고 내려간 적은 없어요. 뭐 일본도 그렇게 깨고 내려가지도 않고 있고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이 좀 깨고 내려갔네. 어? 근데 우리 정도 수준일까요 이게? 우리가 좀 과도한 거죠. 좀 많이 지금 버거우신 상태인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전처럼 지금 이제 공포감이 굉장하시잖아요. 공포감이 굉장하신데 그냥 예전처럼 또 저한테도 큰 문제가 있는 거고 포트 전략 잡아드릴 때 예전처럼 아닙니다. 이 정도에서는 견뎌도 되겠습니다. 뭐 돌릴 겁니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럼 이왕이면 지금의 기준은 5월달 같은 경우에 자 우리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예전에 7, 8월 거래대금 상위 주신 것처럼 5월부터 좀 주세요. 5월부터 8월까지 거래대금 상위 종목 PPT 있잖아요. 그거를 쫙 주세요. 그걸 왜 볼 거냐면 5월 이후에 보시면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변동성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거래대금도 없이 변동성 나오는 건 아예 쳐다볼 수도 없는 종목인 거고. 그럼 그 종목군들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변동성 나오는 종목군들이 예를 들면은 사료주들 이런 종목이라면 시가총액 500억, 1000억 이런 거만 하면 그럼 어떤 방법도 없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6월 말 7월 저점을 찍고 돌릴 때처럼 2차전지 방산 에너지에서 시가총액 1조, 2조, 3조, 5조, 7조, 10조, 14조짜리가 하루에 10%, 20%씩의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이라면 그럼 그 종목군들을 포착을 해서 주력주를 다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주력주 잡아놓은 상태에 나머지 부분을 그쪽에서 기준을 잡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기 가지고 계신 물량도 비중이 좀 높으신 기준에 뭐 3분의 1 딱 잘라내서 그냥 뭐 SM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지금의 기준은 하나솔루션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오늘 안 옮겨도 돼요. 막말로 오늘 종가 기준에 싹 다 때려버려도 돼. 막말로 주식에 지금 들어가 있는 자금이 크다 할지라도 지금 들어가 있는 뭐 예를 들어 DB하이텍 빼고 나면은 나머지 종목군들의 기준은 1% 이내에 다 정리되시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싹 정리해놓고 그리고 내일을 봐도 돼요. 왜? 내일 어떤 게 먼저 움직일지는 솔직히 저도 몰라. 다만 하나솔루션이 굉장한 매집이 돼 있다. 이 정도의 기준인 거지. 그만큼의 명분이 있다라는 기준이고. 그러면 내일 딱 봐서 거래대금이 완벽하게 터지는 가장 최근이라고 한다면 뭐 8월 24일 날 현대로템 같은 1조가 터져버리는 그럼 거기서 손실폭 일부 만회해놓고 그리고 그날 다 정리하는 거예요. 또 걔도 그 다음날 갭상승 나올지라도 갭상승 나와 그거 그러면 뭐 현대로템 추가 수익 못 냈어?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또 터지는 종목 보면 되잖아요. 응? 코스모 케미칼이 무슨 하루에 20%씩 움직여버려 시가총액 9조짜리가 6천억씩 터지면서 그러면 거기서 해. 근데 그게 매매가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는 않은 상태인데 어찌됐건 지금은 그래서 대형주에서도 6월 말 7월 달에 변동성이 커진 것처럼 예전의 기준처럼
뭐 2020년, 202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거래되면 터지고 변동성 있는 종목에서 뭐 단기 변동성 매매도 했던 것처럼 지금의 기준도 조금만 냉정하게 뒤에서 한 발짝 뒤에서 보면서 대처를 하면은 충분해져요. 그리고 지수가 뭐 낙폭을 줄이면서 종목군들도 되돌려 놓겠지만 비이성적으로 낙폭이 나와 있는 쪽은 지수가 추가적으로 조정이 아니라 오늘 기준에서라도 멈춰지고 일부 돌리면은 심화되어 있는 낙폭은 돌리면서 마무리를 칠 거라고. 만약 오늘 많이 못 돌리더라도 그 다음 범위에서는 정상적으로 회귀가 된다고. 펀더멘탈이 있고 수급이 있는 쪽은. 그래서 하여간에 지금의 기준에서는요. 종목 쪽에서 우리가 뭐 제가 권해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더 문제가 기준이 되는데 특히 이제 IT에 우리가 많잖아요. IT의 기준에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급격한 탄력이 나오는 수준이 현재로서는 형성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거래대금 빵 터지고 그 다음날 터지고 그 다음날 터지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 뻗어 올라갈 때는 그때 따라 붙어도 늦지 않아요. 비중이 만약에 높으시면 거기서 일부를 떼어내서 지금 뭐 바로 이제 실적 처리입니다. 또 그 실적에 대한 명분 있는 현대차라든가 둘 다 현대차나 LG화학 둘 다 수급이 돼 있어요. 그쪽의 비중도 일부 잡아놓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하나솔루션이든 한국항공우주든 또 2차 전지에서도 뭐 거래를 월등하게 실어주고 움직이는 그런 날들이 온다면 또 그런 종목이 바로 불거진다면 그럼 거기에서 보는 거예요. 성일하이텍 막 변동성 나오고 세비캠 나온다고 해서 거기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거래대금은 뭐 진짜 한 5천억씩 터지지 않는 한. 근데 그 종목군들은 부담이 되니까 시가총액 그나마 규모가 좀 있는 쪽 그리고 내용이 좀 있는 쪽 그런 쪽 위주에서 좀 조금은 이제는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종목에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는 한 발짝 뒤에서 객관적인 범위에서 왜냐하면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6월 말 7월 놓쳤다 해도 이 종목군들이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이 종목군들이 시가총액이 다 큰 종목들이잖아요. 큰 종목군들. 이 변동성 종목군들이 몇몇 종목 빼고 나면 금양이나 뭐 성일하이텍 또 코스모화학 이런 거 빼고 나면 자, 하여간에 최종 결론 지수는 굉장히 지금 뭐 심각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진짜 뭐 시장의 전체적인 뭐 리먼 때처럼 가장 최근의 기준 또 코로나19 때처럼 그렇게 이제 그 정도 상황은 일단 아니고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정도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펀더멘탈 대비 원체 이제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돌리는 힘의 강도는 6월 말 7월처럼 나스닥에 25%씩 올려지는 그 흐름처럼 변동 탄력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설정해서 따라가느냐 그거를 좀 심사숙고해서 대처를 하자. 그리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좀 주시고